네, 오늘 5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귀중한 전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무역학회 JKT라고 이제 SSCI 전월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내년부터는 한국무역학회 회장님으로 큰 수고를 해주실 우석대학교 박석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우리 무역학과 졸업생이시고 하시고요.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중국의 그 명문 산동사범대학에서 6년간 가르치시면서 우석대학과 산동사범대학 간의 교류, 그리고 뭐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 교류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산동사범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그 공자님 옛날 그 고향하고 또 근접해 있고, 아주 산도 멋있는 산이라서 여러모로 훌륭한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고 학생 지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역 상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인코텀즈 2020 가지고 1시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정홍주 학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성대 무역학과 이제 학부를 86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86번 빠리우지 86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성대 졸업하고 이제 바로 석사과정 대학원 무역학과 여러분과 같이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제가 석사 마치고, 또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이제 박사과정도 마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에 성대 무역학과 입학을 해서 97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제 97년 3월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26년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정홍주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일이 좀 엄청 생각나고, 정홍주 교수님 덕분에 좀 책을 좀 많이 보면서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좀 항상 좀 감사드리는 스승님이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가 인코텀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코텀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 주제는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저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여러분한테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텀즈라는 게 어떻게 등장이 됐는지 국제사회에, 그 다음에 인코텀즈의 의의가 뭐고, 뭐 주요 기능, 인코텀즈 적용할 때 우선순위, 뭐 개정했던 경위, 재개정 연역, 뭐 주요 개정 내용, 그 다음에 뭐 기존 분류 기준 유지, 뭐 인코텀즈 2020의 핵심, 또 2010과 2020의 비교, 뭐 차이점, 뭐 규정 내용, 분류, 뭐 표시 방법, 사용상 유의점, 뭐 한계, 개별 조건, 그 다음에 지금 주요 내용 요약하고, 마지막으로는 인코텀즈 사용 건수랑 금액,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서 이미 학교 측에는 제가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은 거기 PDF 파일을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코텀즈 등장. 화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나요?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방금 다시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약간 컴퓨터가 시간 차이가 있어서. 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중국 학생들을 맞아 아는데, 권기열 학생이랑 한국 학생인가요? 예, 한국 학생입니다. 예. 예. 무슨 문제 있으면 계속 한국말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저희가 인코텀즈 등장 배경이 있는데요. 국제무역은 저희가 짧게 얘기하면은 무역의 사실은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물품이나 뭐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물품입니다. 상품,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은 다른 말로 이제 국제물품 매매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그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부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OB라는 조건이 나온 게 1800년대 FOB 조건이 사용이 됐거든요. 영국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역사가 엄청 오래됐죠. 그다음에 또 CIF라는 조건도 좀 사용이 됐고, 역사상 가장 먼저 나온 조건에도 좀 FOB 가장 유명한 조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마다 약간 해석이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셀러, 수출상을 얘기하죠. 그 매도인,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까지 가는 구간에서 서로 물품에 관해서 그 위험, 리스크랑 그다음 비용, 코스트, 그다음에 운송, 트랜스포트, 보험, 인슈어런스, 그다음에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수출입 통관 등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한 상관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FOB 조건은 원래 예전에는 계속 얘기했던 게 2010까지 쉽스 레일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뭐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면 위험이 이전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본선의 갑판 위에 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통일이 됐는데, 미국에는 인코텀스가 그 FOB가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 위에다 싣는 조건만이 아니라 내륙에서 운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도 다 FOB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 이제 상관습을 해석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수출상, 수입상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위험이랑 비용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간단체죠. 인터내셔널 체인버 오브 커머스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ICC라는 민간단체에서 1936년에 인코텀즈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3년, 67년, 76년 이렇게 개정을 하다가 인코텀스가 국제사회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게 1980년입니다. 1980년부터 많은 무역업자들이 그럼 인코텀스라는 규칙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상업회의에서도 히트를 여러 가지 ICC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규칙을 만드는데 그중에 히트를 친 규칙은 2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인코텀스, 그 다음에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하는 UCP, 이 2가지가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인코텀스가 히트를 치다 보니까 ICC에서 이제 일부러 고의로 10년 간격으로 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우리가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처럼 관습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계속 규칙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지금 2020년 나왔거든요. 2030년에 또 개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86년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공부했던 게 인코텀스 1980 공부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90년에 들어가니까 개정이 돼서 인코텀스 1990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석대학교 교수로 간 게 97년인데 가고 나서 이제 2000년에 또 인코텀스 200을 또 새로 나왔고, 제가 중국의 산동사범대학에 제가 2016년에 갔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2010년, 20년까지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인코텀즈는 사실은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라는 말을 합성어한 거예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에서 IN을 끄집어내고 커머셜이라고 하는 상업상에 거기서 CO를 끄집어내고 텀즈라고 하는 조건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인코텀즈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발음이 편하게. 그래서 인코텀즈라는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번역을 하면 이제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당사자들이 이제 FOB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FOB 하면은 수출상이 선적항에 본선의 갑판 위에 물건을 실어주면 셀러의 인도 의무랑
그다음에 비용을 거기까지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CIF라고 하면은 코스트 인슈어런스 앤 프레이트라고 해서 FOB 가격에다가 목적가까지의 그 해상 운임과 목적가까지 해상 보험료를 플러스한 게 CIF다. 이런 것처럼 이제 형태가 정해진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해진 조건이라 해서 우리가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한 그 통일 규칙이다. 그래서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라고 예전에 명칭을 붙이다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명칭을 좀 바꿨어요. 이제 국제 거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국내 거래도 포함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도메스틱 앤 인터내셔널 이렇게 국내 국제 거래 조건에 사용해 가는 규칙으로 저희가 지금 명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있거든요.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하고 뭐 CISG라고 하는 그 협약이 있는데 이 유엔 협약과 함께 물품 매매에 관련된 두 가지의 커다란 규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인코텀즈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셀러와 바이어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고 CISG는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든가 계약의 구제 뭐 그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약간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포커스를 다루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규칙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는 세 가지, 네 가지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첫째는 물품 인도입니다.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수출상 물건을 파는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 딜리버리죠.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물건을 인도하는 게 셀러의 가장 큰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이어의 가장 큰 의무는 돈을 줘야 됩니다.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니까 바이어의 가장 큰 의무는 페이먼트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코텀즈에서는 물품 인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딜리버리. 인도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인도를 하면 거기서 위험이 이전되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보문고에서 만약에 책을 산다고 했을 때 교보문고 매장에서 직접 책을 사고 계산을 하고 나서 광화문 교보문고를 나와서 갑자기 비에 책이 젖었다. 이러면은 그 책을 교보문고가 책임져야 되냐 책을 산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이랬을 때 책을 산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 장소가 교보문고였죠. 교보문고에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교보문고로부터 바이어에게 위험이 이전된 거죠. 이전됐으니까 그 시점 이후부터 위험이 생긴 거는 바이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보문고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만약에 거기 성균관대 연구실로 만약에 책을 주문했다. 그러면 인도 장소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가 아니라 종로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책을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책이 비에 젖거나 파손이 됐다 이러면 그때는 교보가 책임을 져야죠.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바이어는 아직 내가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도받았을 때 젖어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셀러 책임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품을 인도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위험이 이전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물품 인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무역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가격 조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게 운임이랑 보험료거든요. 즉 운송계약이랑 보험계약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좀 중요하다 보니까 비용을 어디서 서로 나눌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제 묵시 조건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서 인코텀스는 이제 조건들을 세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B, CIF 이렇게 세 글자로 약어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수출입 통관인데 통관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거주자 통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역이 되게 합리적으로 규칙을 만드는데 수출 통관은 수출상이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입 통과는 수입 상회하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가 통관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EXW랑 DDP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EXW는 수출 초보자를 위한 조건이다 보니까 EXW 조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 업무를 전혀 몰라요. 무역실무 절차도 막 몰라요. 그랬을 때 수출상이 하는 역할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을 한 다음에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 물건을 비치하는 거예요. 비치해 놓으면은 바이어가 수출상 창고 와서 물건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다 보니까 EXW 조건에서 수출 통관을 누가 하냐면 수입상이 합니다. 수입 통관은 당연히 수입상이 하고요. 그래서 거주자 통관 원칙을 하고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EXW 조건에서의 수출 통관을 수입상이 한다는 거. 그 이유는 수출 초보자를 고려한 조건이기 때문에 EXW 조건은 수출 통관을 수입상이 한다는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DDP 조건은 이제 수입 초보자거든요. 제가 이제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 업무를 전혀 몰라요. 통관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운송 보험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바이어가 원하는 게 DDP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으면은 셀러가 풀 서비스를 해줍니다. 셀러가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자기 나라로부터 수입 국가까지 물건을 가져가서 수입상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통관은 당연히 셀러가 하고 수입 통관은 원래 수입상이 해야 되는데 DDP 조건에서 수입 통관도 셀러가 해요. 셀러가 풀 서비스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XW랑 DDP에서는 EXW의 수출 통관을 바이어가 하는 거, DDP에서의 거기 수입 통관을 셀러가 하는 거 두 가지만 예외입니다. 예외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FAS, FOB, 뭐 CFR, CIF, 뭐 CPT, CIP, DAP, DPU 제가 9가지 조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9가지 조건의 통과는 다 똑같습니다. 수출 통과는 셀러, 수입 통과는 바이어, 거주자 통관 원칙을 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예외가 된다. 통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를 적용할 때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국내에 만약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있으면 그게 1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어음법, 어음수표법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고 2순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입니다. 셀러나 바이어가 합의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게 2순위다. 이렇게 보고 3순위는 이제 거기 당사국의 강행 법규나 계약이나 합의가 없다고 하면은 관습이거든요. 관습이나 국제 규칙도 관습과 비슷하게 카운트를 합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코텀스도 사실은 국제 규칙은 이거 관습이에요. 이건 묵시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인코텀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행기를 이용해서 갈 때는 FCA를 이용하라 이렇게 인코텀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역업자들이 싫다. 나 FOB 조건을 쓰겠다. 괜찮아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는 거죠. 인코텀스는 3순위예요. 순위에서 해석 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 2020을 개정하는 경위를 보면 이제 초안그룹 해가지고 결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를 제정하고 개정했던 연역에서 보면은 그죠? 이제 36년에 처음으로 이제 조건들이 막 나온 거죠. X웍스, 뭐 FY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2020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계속 규정을 지금 80년부터는 바꾸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코텀스 2020에서 주요하게 바꾼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를 좀 변경했어요. 좀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내세웠죠. 뭐 인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러면은 앞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CIF나 CIP에서 최소 부보를 했거든요. 미니멈 커버를 하자. 보험에 담보를 할 때 해상 적하 보험에 들 때 미니멈 커버하자 이랬는데 인코텀스 2020에서는 분리를 했어요.
CIF는 그대로 최소 부보를 하되 CIP는 최대 부보를 하자. 바꿔놨거든요. 그 이유는 CIF는 주로 그 1차 상품들을 거래에 쓰는 거죠. 벌크 화물들.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이렇게 1차 화물들을 쓰게 되는데 1차 화물들은 아무래도 위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래서 미니멈 커버를 하자 해서 FPA 약관이나 ICC CE 약관으로 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CIP에서는 이제 최대 부보로 all risk AR 조건이나 ICC A 조건을 들자. 그게 바꿨습니다. 약간 차별화를 시킨 거죠. 처음으로. 그 전까지 2010까지도 계속 보험은 최소 부보였거든요. CIF나 이렇게 셀러가 보험을 들었을 때 최소 부보를 했던 이유가 원래는 FOB든 CIF든 위험 이전은 선적항의 본선에 갑판을 실어주면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갑판 위에 실린 화물이 외국으로 나가던 말던 셀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미니멈 커버만 했었어요. 미니멈 커버만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휴대폰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이거 고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니멈 커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커버 범위를 좀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 부보로 CIP는 바꿨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 또 FCA 조건이라고 하는 프리캐리어라고 하는 이제 운송인 인도 조건이 있는데 운송인 인도 조건은 뭐냐면은 거기 요즘 주로 컨테이너 화물들이 많이 쓰이는데 컨테이너 화물들은 우리가 대량 화물을 우리가 FCL 화물이라고 하죠.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컨테이너 한 대 가득 차는 화물을 우리가 FCL 화물이라고 하는데 이 FCL 화물들이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 CY로 가거든요. CY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량 화물이라고 하죠. LCL, less than a container load에서 컨테이너 한 대분이 안 되는 소량 화물들은 우리가 CFS라고 하는 거기 창고로 가게 돼 있거든요. 창고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FCA 조건에서는 BL이 received BL이 발행이 돼야겠죠. received BL. 물건을 내가 수취를 했다. 운송인이 받았다 이런 거지 배에 실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신용장 거래를 이용했을 때는 은행들이 BL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셀러에게 먼저 돈을 주거든요. 매입을 해서 돈을 할인해서 돈을 먼저 주게 돼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화물이 배 위에 실린 게 안전한 거지 배 위에 실리기 전에 하는 화물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들은 내고를 할 때 본선 적재 표기, 즉 온보드 BL, 쉬프트 BL을 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은행들이 요구하는 신용장에 보면 선화증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issuing bank and marked freight, 뭐 prepai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notify party, 그죠? applica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들이 온보드 BL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CA 조건에서도 본선 적재되는 표기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바꿨어요. 바꿨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DAT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DPU로 명칭을 바꿨죠.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이래가지고 DPU는 뭐냐면은 수입국에서 물품의 양화 의무를 셀러가 지는 걸로 물품을 내려주는 것까지 책임지자. 그걸로 바꾼 게 이제 DPU죠. DPU고 그 다음에 이제 FCA, DAP, DPU, DDP에서 셀러나 바이어가 자가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운송인을 꼭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이나 비용 조항에 따라 이제 보안 관련 의무를 삽입하자. 시큐리티.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9/11, 그래서 9.11 테러 이후로 무역업계에서도 이제 시큐리티, 안전, 보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 운송 비용 관련돼서 이제 보안 관련 의무, 시큐리티 의무를 삽입을 하고 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좀 자세하게 담고 있고 좀 인트로덕션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자 이렇게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게 좀 바뀐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항 순서를 좀 변경했죠. 인코텀스는 A1부터 A10까지가 셀러 의무예요. 그다음에 B1부터 B10까지가 바이어 의무죠. 바이어 의무가 순서가 있었는데 2020에서는 딜리버리, 인도라고 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끄집어냈어요. 예전에는 라이센스, 그죠? 면허나 뭐 수권이라든가 통관, 뭐 이런 거기 다른 절차 이런 거를 A2, B2에 뒀었는데 중요한 거를 앞으로 가져오자는 얘기죠. 중요한 조건들을. 그래서 A2, B2에다 이제 딜리버리, 물품 인도라는 건 위험이 넘어가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테이킹 딜리버리, 인도를 받는 인수도 중요하다 해서 A2, B2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A3, B3라고 하는 위험 이전,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A9, B9에서 비용과 관련되는 거 한 군데 다 모은 거죠.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좀 뒤로 뺐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중요한 규정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요. 비용을 일람표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뒤에다 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IP 경우에 아까 설명한 거죠. 매도인은 최대 부보 의무, ICC A나 올 리스크 약관으로 부보해라. 근데 물론 인코텀스는 임의 규범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낮은 것도 부보 가능하다. 근데 CIF는 주로 1차 상품의 해상무역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최소 부모를 그대로 두고 있다. 차이를 둔 거죠. CIF랑 CIP를. 그래서 CIF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벌크 카고를 주로 해라. 그렇게 하고 CIP는 일반 거기 전통이 아니라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든가 뭐 다른 것들, 다른 제품들을 위주로 하라. 이렇게 1차 상품이 아닌 공산품 위주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FCA 조건에서 뭐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적 선화증권이 필요할 수가 있다. 거래를 우리가 비행기나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컨테이너 화물들을 이용할 때 FCA를 쓰고 싶은데 온보드 BL이 표기가 필요해야지 은행이 그게 있어야지 은행이 돈을 내고를 해주기 때문에 FCA에서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추가를 시킨 거죠. 네, 그 다음에 신설 규정, 규정은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T를 DPU로 바꿨다고 그랬죠. 명칭을. 그래서 DPU가 인도 장소가 예전에는 터미널이었거든요. 딜리버드에 터미널 했는데 현재는 이제 터미널을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물건을 양화하는 걸로 좀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DAP랑 DPU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DAP는 딜리버드의 플레이스에서 바이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셀러가 갖다 주는 거죠. 터미널이라든가 항구에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고 DPU는 물건을 내리는, 양화를 하는 그거를 약간 좀 차이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자가 운송을 허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자가 운송, 요즘 자가 운송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나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시큐리티 이런 거를 좀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삽입을 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설명문. 예전엔 가이던스 노트라고 했었는데 이걸 explanatory notes for user 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죠. 또 소개문. 소개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인코텀즈 2020 자체의 기초적인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고 유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저희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인코텀스 2020의 분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코텀스가 2010부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에서 7개, 그 다음에 주로 수상 운송에서만 이용되는 해상 운송에만 이용되는 4개. 그래서 이제 FAS, FOB, CFR, CIF라고 하는 4개는 이건 해상 운송에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7개 조건들은 그냥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뭐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뭐 도로, 트럭, 뭐 기차 다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복합 운송해도 된다. 이렇게 4가지, 7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변치 않는 인코텀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도, 딜리버리를 하면 이제 위험이 이전된다. 위험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비용도 분기가 된다. 이게 원칙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나눠보면 이제 E로 시작되는 EXW라는 조건이 있고 또 F로 시작되는 FAS, FOB, FCA 이런 조건이 있고 또 C로 시작되는 CFR, CIF, CPT, CIP 이 네 조건 있고 그 다음에 D 조건에서 DAP, DPU, DDP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코텀스의 원래 원칙은 뭐냐? 아까 통관에서 제가 거주자 통관 원칙을 얘기 드린 것처럼 원칙은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비용이 분기되는 시점이 동일한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FOB를 예를 든다고 하면 FOB는 셀러가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 위에 물건을 실어주면 셀러의 의무가 마치죠. 거기서 위험이 이제 바이어에게 넘어가고 비용도 역시 셀러는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 위에 실을 때까지만 셀러가 부담을 하고 그 이유는 바이어가 비용을 부담하자. 원칙이 같은 거거든요. 그 EXW도 마찬가지, D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외가 되는 게 이제 C 조건들이죠. C 조건들은 왜 그러냐면은 CFR이나 CIF나 FOB가 있는데 위험 이전 시기가 다 동일해요. 선적항의 본선에 갑판 위에 실어주면 된다. 프리 온보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드가 갑판이거든요. 갑판 위에 실어주면 셀러의 프리는 동사죠. 셀러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갑판 위에 실어주면 셀러 의무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FOB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FOB라고 하는 거는 셀러가 수출국의 선적항의 본선에 갑판 위에 실었어요. 그러면 FOB 조건에서는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누가 해야 되냐? 바이어가 해야 돼요. 바이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수출 국가예요. 그러면 수입상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수입국이다, 한국이 수출국이다 이러면은 중국에 있는 그 수입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왕이 학생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왕이 학생이 중국 학생인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 바이어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어떤 운송회사, 선박회사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도 하고 또 한국말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은 네이티브 한국인보다는 못해요. 그리고 실제 무역을 했을 때 바이어가 직접 셀러 국가까지 와야 되느냐? 오려면 비행기 요금 들고 호텔 요금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바이어가 수출국에 와서 운송계약, 보험계약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돈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업자들이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바이어가 셀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좀 해주라. 돈은 내가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운송계약, 보험계약, 특약도 FOB를 계속 썼어요.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혹시 운송이나 보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 소재가 생기는 거죠. 셀러는 야, 원래 나는 FOB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선적항의 본선에 갑판 위에 실었으면 내 의무가 마쳤기 때문에 뭐 운송이나 보험 관련된 문제는 바이어 네가 책임져라. 그리 얘기하는 거고 특약부에서 바이어는 야, 네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코텀스에서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은 FOB 조건을 기본으로 하되 운송계약을 셀러가 추가하는 조건을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CNF죠. 그 이제 명칭은 CFR이라고 바꾼 거죠. 코스 앤 프레이트라고 하는 CFR을 만들었고 또 FOB 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셀러가 운송계약, 보험계약까지 추가하는 걸로 하자 만든 게 CIF죠. 그러다 보니까 이 C 조건은 위험을 이전하는 시점과 비용을 이전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 이유가 셀러는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 위에서 위험을 이전하는데 대신 목적항까지 CIF 경우에는 목적항까지 해상 운임과 해상 보험료를 셀러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수출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이어가 나중에 내긴 내겠죠. 내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거 C 조건들이 셀러가 바이어 구간을 좀 도와주는 거죠. 자기 위험 구간이 아닌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C 조건들은 이제 위험 이전과 비용 분기되는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CIF나 CIP에서 보면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셀러가 체결한다. 셀러가 체결하기 때문에
위험에 그죠? 인도되는 시점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 이렇게 약간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다음 이제 11가지 조건을 보면은요. 인코텀스 2010과 2020은 별 차이 없어요. 딱 하나 바뀐 게 DAT죠.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거를 Delivered at Place라고 하는 그 DAP에다가 Unloaded. 이거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영어들의 용어의 뜻은 뭐냐면 셀러 입장이에요. 셀러 입장에서 붙인 말이에요. 셀러 입장에서 여기 X웍스라고 하면은 그죠? 공장 밖으로 이렇게 프리 캐리 하면은 여기서 프리는 다 동사라고 그랬죠.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위험이 없어진다. 뭐 그런 거고 뭐 CPT, CIP, DPU 이렇게 11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바뀐 거는 DAP가 DPU로 바뀌었다. 그것 빼고 나머지 10가지는 다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개정 동기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매매 계약에서 올바른 규칙을 사용해라. 그리 얘기하는 거고 조건의 순서 바꿨다. 그 다음에 가격 지표이자 묵시적인 조건이다. 네. 또 매매 계약과 이제 부수 계약. 인코텀즈는 이제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결제 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 계약이나 이런 데서 좀 일치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 내용은 아까 봤죠? 인도랑 인수를 좀 앞으로 끄집어내고 위험 이전을 끄집어내고 비용은 좀 A9으로 같이 통합했다. 볼 수가 있고요. 분류해서 보면 이제 운송 방식과 관련 없이 하는 조건들, 그죠? 이게 또 해상 운송에만 써야 되는 조건, 거기 나와 있고,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쓰는 조건, 그렇게 수상 운송에만 쓰는, 해상 운송에만 쓰는 게 4가지라고 그랬죠. FA, FS, FOB, CFR, CIF 있고, 나머지 7가지는 운송 방식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운송 방식의 불문 조건이 7개, 뭐 해상 운송, 수상 운송 이용하는 게 4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험 이전이 셀러가 수출 국가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게 8개인 거죠. 그 다음에 수입 국가에서 이동되는 건 3개죠. D 조건. DAP, DPU, DDP만 수입국에서 위험 부담이 종료되는 거고 나머지 8개는 수출국에서 인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조건, 셀러가 부담하는 조건 했을 때 운임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게 EXW, FCAS, FCA, A, FS, FOB 이게 있고 셀러가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 게 7가지죠. CIP부터 DDP까지. 그다음에 보험 계약에서는 셀러가 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게 그죠? 뭐 CIF, CIP, 그다음 DAP, DPU, DDP 이거는 셀러가 보험을 들어야 되고 바이어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이제 6개죠. EXW부터 CPT까지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가격을 표시하는 게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EXW 조건은 그죠? EXW 플러스 수출지가 지정하는 뭐 팩토리 공장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FCA에서는 이제 또 수출지 지정하는 장소 포트 항구가 될 수도 있고 에어포트 공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C포트, 에어포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S, FOB, 뭐 CF와 CIF는 이게 해상 운송에 쓰기 때문에 이게 선적항이 나오는 거죠. 선적항이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CPT나 이렇게 지정 목적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즈 사용할 때 그 유의점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그 셀러 바이어 사이의 권리 의무만 얘기하는 거죠. 인코텀즈는. 그래서 주로 셀러 바이어의 그 의무, 인도 위험, 비용, 부수 의무 등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 따라서 뭐 선적지, 도착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분리되어 있는 게 C조건은 분기가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도 시기 또 수출 통관 이렇게 수출입 통관에 아까 거주자 통관 원칙이 예외가 되는 게 그죠? EXW랑 DDP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인코텀즈를 표기할 때 가급적이면은 인코텀즈 비용의 분기점이나 인코텀즈 2020이나 2010을 써주란 얘기죠. 지금 대부분 2020을 할 텐데 이게 안 써 있으면 도대체 언제 규칙이냐. 규칙이 10년마다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현행 규칙은 인코텀즈 2020인데 셀러 바이어가 나는 인코텀즈 2010이 좋다. 나 그대로 쓰겠다. 그럼 그대로 쓰는 거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용 권장하는 게
이게 주로 FOB나 CF와 CIF는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보다는 요즘엔 이제 주로 컨테이너 화물들을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배 위에다 물건을 싣는 게 아니라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뭐 FCA나 CPT, CIP를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변형도 있죠. 무역거래에서 보면 CIF and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통관을 또 수입 통관까지 해주는다든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무역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20의 한계를 보면은 불가항력 사태, 포스 머저라고 하는 불가항력,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라든가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또 손해배상에도 아무 언급이 없죠. 뭐 구제나 이렇게 언급이 없고, 물품의 계약 적합성, 어떤 게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거냐 이것도 언급이 없고, 페이먼트, 대금 지급 방법이나 이것도 역시 언급이 없고, 계약의 성립 또 언급이 없고,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레머디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또 소유권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죠. 그래서 주로 여기에 내용한 위에 적은 내용들은 뭐냐면 대개 유엔 협약, CISG나 아니면은 당사자들이 법을 약속을 할 수 있죠. 한국과 중국이 거래하면 한국법에 따르자, 중국법에 따르자 이렇게 국내 법에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인코텀스는 주로 뭐냐면은 셀러와 바이어의 그죠? 인도 의무, 위험, 비용, 통관, 뭐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통지, 셀러 바이어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코텀스 2020의 개별 조건을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제 EXW부터 이제 11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EXW 조건은 뭐냐면 수출상이 공장, 자기 나라 공장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죠. 공장에서 넘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와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바이어가 전부 와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CA는 이제 운송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셀러가 그죠? 바이어가 지정한 지정 지점에, 지정 선적지나 이런 지점에 그냥 지정 장소에다가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되죠.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다. 이게 FCA다. 이렇게 보면 되고, CPT라고 하는 거는 Carriage Fade to 이렇게 얘기하고, 무역 영어에서 저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거기 CIF를 냈을 때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라는 말을 썼거든요. Freight가 주로 해상 운임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임을 할 때 저희가 Freight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여기 CIP나 CPT에 나오는 캐리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넓은 개념의 운송비죠.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이나 복합 운송, 뭐 육로 운송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운송비 개념을 쓰고 있다. 그래서 CPT라고 하는 거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니까 이건 FCA 조건에다가 운송비를 플러스한 거죠. 목적지까지의 운송비가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CIP라고 하면은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이렇게 돼 있는데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이죠. 이거는 역시 FCA 조건에다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랑 보험료를 플러스한 거죠. 그래서 실제 무역거래가 11가지 조건, 트레이드 텀이 11가지 조건이 있는데 FOB 조건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목적항까지 해상 운임이 플러스되면 CFR, 그 다음에 CFR 조건에다가 보험료가 플러스되면 CIF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FCA 조건에다가 목적지까지 운송비가 플러스되면 CPT, 그 다음에 CPT에 따라 목적지까지 보험료가 플러스되면 CIP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IF랑 CIP가 비슷하죠. FOB랑 FCA가 비슷하죠. 또 CFR과 CPT가 비슷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위험 이전 시기죠. FOB, CFR, CIF는 공통적으로 수출상이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 위에 실어줄 때 위험이 넘어간다. 그리 얘기하는 거고, FCA, CPT, CIP는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수출국에 있는 그 캐리어, 운송인에 넘겨주면 위험이 넘어간다. 거기다 이제 추가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DAP는 Delivered at Place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서 셀러가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지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뭐 트럭이나 이런 데 적재가 됐겠죠. 적재돼서 양화 준비된 상태로 넘겨준다. 양화를 안 하는 거죠. 물건을 내려주진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로 갖다 주는 거다. 이게 DAP죠.
DAP고 그 다음에 DPU는 양화를 한다고 그랬죠. 도착지에서 물건을 내려야 돼요. 물건을 내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럼 DAP랑 DPU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양화죠. 목적지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마셨던 게 마이지우죠. 꼬량주. 마이지우 많이 마시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이지우가 주로 53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독하잖아요. 근데 마이지우를 만약에 무역을 한다. 무역한다 했으면 이게 술병이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술 사가지고 오다가 깨졌거든요. 중간에. 막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다 버리고 이렇게 술 냄새 엄청 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상이 물건을 거기에 바이어가 지정하는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파손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내리다 파손이 될 것 같으면은 물건을 안 내리는 게 좋겠죠. 물건 내리는 건 바이어 위험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DAP죠. DAP는 물건을 자기가 셀러가 안 내려요. 바이어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셀러가 물건을 내려주는 게 DPU죠. 그래서 DAP랑 DPU의 차이점이 물품 양화죠. 양화고 마찬가지로 셀러가 물품을 선적을 하는 게 FOB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바이지우나 도자기라든가 이런 꼬량주 술병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경우가 파손되기가 쉬운데 선적하다 혹시 내가 위험이 있다 이러면 선적을 내가 원치 않는 거죠. 선적을 원치 않으면은 FAS를 쓰는 거죠. 셀러가. FAS는 배 옆에만 갖다 주고 선적 의무가 없는 거죠. 선적 의무는 바이어가 있는 거죠. 근데 FOB는 셀러가 선적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나눈 거죠. 선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선적을 안 하면 FAS, 셀러가 셀러 입장에 모든 인코텀스는 셀러 입장에서 부르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셀러가 선적을 안 하면 FAS다. 선적을 하면 FOB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도착지에서 셀러가 양화를 하면은 DPU다. 양화를 안 하면 DAP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분은 이렇게 선적과 양화에 따라서 FAS, FOB, 뭐 DAP, DPU를 구분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DDP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출상 셀러가 바이어가 원하는 지점까지 다 갖다 주는 거죠. 바이어 창고까지 통관까지 다 해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죠. 대신 다 갖다 줬는데 양화는 안 해요. 트럭이나 갔다고 하더라도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거는 바이어가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DDP는 이제 셀러가 이제 통관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수입 통관을 자기가 하고 관세도 셀러가 다 내야 돼요. 다 내지만은 물건을 내리는 거는 그저 바이어의 창고에서 물건 내리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셀러가 물건 내리는 거는 유일하게 DPU만 내려요. 셀러가 물건을 내려야 되는 의무는 DPU만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에 쓰는 FAS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배 옆이다. 그럼 도대체 배 옆이 어디냐? 몇 미터까지가 옆이냐? 이거는 배에 보면은 배에 화물을 실 수 있는 태클이 있거든요. 태클이 닿는 거리가 배 옆이죠. 만약에 태클이 100m다 이러면 100m까지가 옆이에요. 옆이고 만약에 항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온다 이러면은 조그만 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선이 가서 이렇게 되면은 부선이 배 옆이 되는 거죠. 그 조그만 배가 나가서 이제 거기다 화물을 싣고 왔어요.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그게 배 옆이죠. 옆이고. 그 다음에 FOB는 이제 배 위에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인코텀스 1980이나 90, 200 이렇게 배울 때는 힙스 레일을 본선의 난간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본선의 난간. 근데 이 본선의 난간이라는 게 거의 이게 화물들이 크레인이나 태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본선의 난간이 공중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언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물건이 떨어지면은 이게 난간을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선의 가판 위에 실어라. 온보드를 실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명확하게. 바꿔놓은 게, 그래서 무역에서 많이 쓰이는 게 지금 FOB죠. FOB고. 그 다음에 CFR은 옛날에는 CNF라고 했었죠.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니까 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전산으로 앤드가 타이핑하기가 불편해요.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레이트에서 두 글자를 끄집어서 우리가 CFR이다. 저게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서 지금 CFR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을 운임 포함 인도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코스트가 무슨 코스냐면 이게 FOB 코스트예요.
FOB 코스트에다가 프레이트를 더하라는 얘기죠. 해상 운임을. FOB 코스트에 해상 운임을 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임 포함 조건이다. 무엇에다가 FOB에다가 운임을 포함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코스트는 FOB 코스트를 얘기해요. FOB 코스트에다가 해상 운임을 플러스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OB 조건에는 이제 항구를 적을 때 FOB는 선적항의 본선의 갑항에 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OB 다음에는 선적항을 적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에서 칭다오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FOB 인천. 예를 들어서 USD 5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천에서 칭다오 간다고 하면은 CFR을 적을 때는 CFR 다음에는 인천을 적으면 안 되고 칭다오를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칭다오까지의 운임이 플러스가 돼 있죠. 목적지에 운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FR 다음에 칭다오 예를 들어서 운임이 한 3,000불 된다 이러면은 53,000불 이렇게 되겠죠. FOB 가격에다 운임을 플러스한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IF는 코스트 인슈어런스 앤드 프레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운임 보험료 포함이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FOB 코스트죠. FOB 코스트에다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해상 보험료, 해상 적하 보험료랑 프레이트라고 하는 해상 운임을 플러스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가는데 FOB 가격이 5만 달러, 운임이 한 3,000달러, 보험료가 1,000달러다 이러면은 CIF가 되면은 CIF 칭다오로 써야겠죠. 도착항까지 운임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CIF 칭다오 54,000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FOB에다가 운임이랑 보험료가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추가가 되니까 CIF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저희가 이제 통과를 할게요. 이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내용도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좀 지겹죠. 지겨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만 한번 좀 보고 좀 마무리를 짓게요. 제가 이제 1시간 시간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좀 말을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사용 건수나 금액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2018년에 이렇게 한국무역협회 조사를 해봤더니 건수나 금액을 보니까 예전과는 좀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수를 보면은 FOB가 56%죠. 56% 비중으로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두 번째 비중으로 나누는 게 여기 FCA죠. FCA 그러니까 FOB랑 FCA가 비슷한 거죠. 수출국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FOB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해서 선박의 본선 위에 실어주는 거. FCA는 수출국의 선적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는 그런 건데 어쨌든 건수 기준으로는 FOB가 56%, FCA가 1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CIF죠. CIF가 8.79%, 그 다음에 뭐 CFR, 그 다음에 또 EXW, 그 다음에 DAP라든가 CIP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좀 쓰이고 있죠. 이게 건수 기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금액에서는 좀 약간 달라지죠. 금액에서도 FOB가 가장 많고 CIF,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죠? 뭐 EXW, 그 다음에 DAP, 그 다음에 뭐 FCA, 뭐 이렇게 CIP, FC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은 약간 좀 다르죠. 건수랑 금액이 약간 좀 달리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보면은 그죠? 건수에서도 역시 뭐 이렇게 좀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수출할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FOB, 그죠? FOB랑 뭐 CIF, 그 다음에는 EXW, 그 다음에 뭐 CFR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금액 기준에 했을 때는 그죠? 금액은 CIF가 가장 많죠. 30%, 그 다음에 FOB 23%, 그 다음에 CFR 11%,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EXW, XW라든가 FCA, 뭐 CIP 이런 조건들로 이렇게 금액, 수출 수매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과는 좀 약간 달라졌죠. 옛날에는 대부분 거래가 FOB, CIF가 거의 중심이었고 뭐 CFR이 약간 쓰이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저희 나라도 이제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도 많이 쓰이고 항공운송도 많이 쓰이고 뭐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이런 것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코텀스 그 정형 조건의 사용이 좀 약간 달라지는 그런 면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FOB, CIF, 뭐 CFR
FOB, CIF가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FR이나 FCA나 EXW 이런 조건들이 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네, 원래는 정원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3시간인 줄 알고 제가 3시간 강의로 PPT를 열심히 만들었다가 교수님께서 한번 1시간만 뭐 강의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1시간으로 좀 줄여서 얘기했고, 말을 좀 너무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 뭐, 네. 네, 그럼 제가 강의를 이제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좀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Q&A 시간입니다. 박 교수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사님들도 좋습니다. 저 홍란주입니다. 네, 홍 교수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코텀즈를 많이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있어서 그 개정이 될 때마다 살펴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인코텀즈 조건을 바꾸어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표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해석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가 당사국의 강행 법규가 있으면 그게 당연히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사자의 계약이거든요.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이제 사실은 관습이나 국제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코텀스는 사실은 해석의 3순위예요. 3순위인데 지금 홍단주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중국에 오래 있었거든요. 저도 중국에 6년, 2010년 9월부터 제가 2016년 8월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국 산동 사범대학의 그죠? 뭐中外合作国际商学院그쪽에서 제가 한방 위원장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6년 이렇게 하다 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잘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중국에 봉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해에 이렇게 뭐 주재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엄청 가깝게서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도망왔다 이랬고, 거기 지금 중국에 저는 이제 산동사범대학이랑 항상 교류를 하고 저희가 2+2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한국에 오라고 그랬어요. 너희 언제 봉쇄당할지 모르니까 도망와라 이렇게 얘기 농담처럼 했는데, 실제 지금 사실은 상해라든가 이렇게 지금 물류가 완전히 대란이 생겨가지고 봉쇄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코텀스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핸디캡이나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변용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래 조건을 기준해서 당연히 이제 변용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른 이제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뭐 통관을 어떻게 셀러가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변용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용 문제도 좀 이게 많이 좀 다루고 있고 해서 저도 지금 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홍단주 교수님께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변용을 쓰는 게 합리적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인코텀즈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케이스별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셀러 바이어가 바꾸면 돼요. 바꾸면 좋다. 새로운 조건들도 많이 만들어진 거 있어요. 인코텀스에 없는 조건들 쓰는 거죠. 써도 돼요. 근데 그런 새로운 조건들을 썼을 때는 문제가 이게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분쟁이 생기면 이제 해석 규칙이 없는 거죠. 셀러 바이어가 서로 변호사 고용해서 하더라도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인코텀스 규칙에 있는 조건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불가피할 때는 인코텀스 조건에 따라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변형 조건에서 뭐 통관이라든가 케이스별로 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플러스 시키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나중에 홍 교수님께 제가 좀 자료 좀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인코텀스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인코텀스 2020과 관련돼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사실 공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일본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성대 박사과정에 다닐 때 우리 제2외국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제가 일본어로 봤거든요. 그래서 종로에 그 시사이 일본어 학원인가 그 3개월 다니면서 이제 조금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일본 책이나 저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본의 논문들이 인코텀즈 2020 관련돼서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좀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뭐 프리타임이 오버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FCL보다는 이제 좀 소량으로 하는 LCL 거래를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기도 하던데, 사실 L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사가 뭐 알아서 다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간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LCL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라든가 이쪽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를 짜는 게 가장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 좀 합리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좋은 질문인데요. 공기열 학생이 좋은 질문인데, 지금 현재 이제 대량 화물할 때 저희가 FCL 화물을 많이 쓰잖아요. 풀 컨테이너 로드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간단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량 화물, LCL 화물이어도 컨테이너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FCL이라는 게 컨테이너를 우리 창고로 부르는 거잖아요. 셀러가. 우리 창고로 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 비용을 다 내야 되니까 셀러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소량 화물들이, LCL들이, 저도 이제 광양항이나 이렇게 부산항에 이렇게 그 CFS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냥 비어있는 창고더라고요. 비어있는 창고고, 거기다 이제 목적지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그 샹하이 가거나 그죠, 칭다오 가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쪽에 있는 그 컨테이너에다가, 같은 목적지에 있는 컨테이너에다 화물들을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런 LCL 화물들이라고 해서 뭐 인코텀스 조건을 쓰는데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포워더가 이렇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이제 예. 그래서 포워더가 뭐 물량, BL을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뭉쳐서 가겠죠. 예. 그래서 뭐 근데 그걸 소량 화주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인코텀스 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물량이 소량 자기는 물건들이 일부러 이것저것 섞이다 들어가니까, 그죠? 보면 일부러. 예, 운송 중에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 또 도착해서 분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포워드사 입장이라면은 어떤 쪽을 활용하는 게 뭐 큰 단위로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소량 화물이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셀러가 위험을 만약에 내가 지고 싶지 않다. 위험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지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인코텀스가 저희가 EXW부터, 그죠? FCA, FS, FOB, 뭐 그다음에 CFR, CIF, CPT, CIP, DAP, DPU, DDP, 이게 사실은 위험 순위거든요. 셀러의 위험 순서죠. 셀러가 최소 위험을 주는 게 EXW 조건이고, 셀러가 최대 위험을 주는 게 DDP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게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상황,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셀러가 어떤 위험을 좀 지는 게, 내가 좀 리스크 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위험이 최소화되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인코텀스에서. 그게 뭐 가장 최소 쓰는 건 EXW잖아요. EXW 쓰면은 셀러는 그냥 자기가 물건만 자기 창고에 놔두면 바이어가 와서 다 가져갈 거니까 EXW 조건을 쓰면 가장 좋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고 저 생각 못 해봤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권기열 대표는 무역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네, 학생 겸 사업가입니다. 저도 아, 사실은 제가 우석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1999년에 유니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실습하고, 예전에 TV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회사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MBC에서 여의도에서 촬영 나오고 이랬었어요. 우석대 전주까지 와가지고. 제가 부산항 가서 남해 화물했다 뭐 손 흔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홍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무역학교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이제 성대 대학원 무역학과 지금 한국인 학생도 있고 또 중국인 학생도 많이 있는데, 동창회를 이렇게 내년에는 제가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학계 차원에서 조직을 하고 성대에서 무슨 학술 대회나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 무역협회나 이런 데 지금 빌릴 예정이거든요. 무역협회 거기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할 때 성대 저 대학원생들한테 그 세션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역학회에서 좀 발표하는 그런 순서도 좀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초빙을 해가지고 무역학회 때 좀 같이 좀 조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금년 무역학교 회장도 저희 성대 무역학과 출신이거든요. 저 이봉수 그렇죠. 선배라고, 그 선배는 82학번이에요. 저희 성대 무역학과 82학번이고 제가 86학번입니다. 제가 4년 후배 86학번인데 금년의 회장이랑 내년의 회장이 전부 성대 무역학과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정홍주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죠. 아예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 수업도 듣고 이래가지고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정홍주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국무역학회가 저널 오브 코리아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SSCI 저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학생들 아까 지금 뭐 동양 학생인가 이렇게 박사과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중국 사정을 잘 알거든요. 중국 대학들은 되게 KCI는 인정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KCI는 인정을 안 하고 되게 SSCI 저널을 인정하고 스코프스도 인정 안 하고 SSCI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CSSCI 이렇게 인정하는데 사실은 저희 한국무역학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기 JKT 저널 오브 코리아 트레이드가 SSCI 저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SSCI 저널에 투고를 하셔서 게재가 되고 이러면 나중에 중국 가셔서 자리 잡을 때 좋은 대학이 자리 잡을 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요즘에 중국의 좀 괜찮은 대학들은 거의 SSCI 저널을 요구해요. 교수 채용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제가 2019년부터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말까지는 제가 편집위원장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뭐 정홍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투고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동양 학생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논문 쓰는 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역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했다고 그러셨는데 저기 우석대학에도 무역 창업론 이런 과목이 있나요? 저희가 한번 예, 만나볼 거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 무역업 창업이라고 과목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뭐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무역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물건을 뭐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돈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량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와이셔츠를 수입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와이셔츠 수입하는데 컨테이너 한 대 분량 들어오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돈을 대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1,000만 원을 대고 저희 선임 교수님이 500만 원을 대가지고 네. 1,500만 원 주고 이제 와이셔츠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 와이셔츠를 샀는데 컬러 와이셔츠였는데 한번 물을 빨았더니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염색이 빠져가지고 바로 클레임 당해가지고 제가 막 그게 바이어 잘 아는 도매상이었는데 계속 막 협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거기 무역회사를 하면은 학생들은 실습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 소액인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 2, 300 정도 되는 소액 거래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저희 포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통관이라든가 저희가 다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석대가 전주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포워더를 이용해가지고 부산에서 물건 가져와서 학교까지 물건 다 가져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워더 업무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관세가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륙 운송비 뭐 이런 것들 계산이 나오니까요.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무역회사를 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99년에 사실 제가 대표를 했었어요. 무역회사 대표를 했더니 학교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수가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교수가 급여를 받는데 사업자로 올라가면 좀 복잡해진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생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학생을 했는데 그 학생이 예전에 최장규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성대무역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석대를 떠나서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 사모님을 대표자로 해놓고 그래서 10년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모님이 그냥 국민연금 내시고 계시고 나중에 받으시는 조건으로 해서 사모님 명의로 해놓고 실제 무역회사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돼서 하는 네, 거고요. 인턴, 직원 인턴. 해가지고 하고요. 네. 그다음 나중에 졸업할 때 저희가 재직증명서를 끊어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무역협회 회원사로 저희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유니트레이드라고요. 저희가 가입이 돼 있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재직증명서를 끊어줘요. 몇 년 몇 월부터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취업 확률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오해를 하고 뽑아요. 이 친구가 진짜 회사 업무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해가 사실은 별로 거래를 못 하거든요. 1년에 한 두세 건? 두세 건밖에 못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두세 건의 실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재직증명서 가지고 면접을 하거나 이러면은 회사들이 지금 뽑습니다. 일단 업무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뽑으면은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조금 고생을 하다가 무역 업무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거의 루틴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업무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지니까 들어가서 이제 조금 1, 2년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급여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좀 경력직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그 올 하반기에 교육과정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 할까 그러는데 그 창업 관련된 과목도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하시려면은 거기 요즘에는 거기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무역 있잖아요. 네, 네, 네. 인터넷 무역 실무 과정 이런 것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지금 사실은 겸임 교수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실제 무역 업무를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인터넷 무역 실무를 본인이 좀 과목을 좀 오픈해달라 해서 네. 실제 업무들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물건 서치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뭐 운송 보험 계약하고 이런 것들 본인이 강의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예, 예. 오늘 강연 내용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요. 그 이제 인코텀스 2020이 발효가 된다 그러나요? 그 이제 예. 발표가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이제 2010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2010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시간이 가면서 이제 2020으로 바뀌어서 쓰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저희 작년에 JKT에 우리 임소영 박사랑 같이 게재한 논문이 해상보험 논문인데요. 네. 해상보험 약관이 국내 1963년형, 1982년형, 2009년형 이렇게 세계 표준인데 한국은 여전히 1963년형을 많이 쓰고 있고 다른 나라 일본, 독일, 영국 물어봤더니 거의 다 2009년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코텀스 2020도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은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게 바이어, 셀러, 은행 또는 협회, 뭐 누군가 이제 그걸 쓰자고 이제 주장해서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코텀스 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행 이미 발효가 돼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예, 예. 2년 지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사실 인코텀스라고 하는 건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영국 거기 보험 약관 이렇게 63년, 82년, 2009년 이렇게 약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새로운 약관들이 나왔는데도 무역업자들이 예전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1963년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무역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2010이 익숙하다 이러면 사실은 계약을 할 때 인코텀스 2010에 준거하겠다. 적으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근데 인코텀스는 이제 무역업자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뀌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바뀐 내용이 조금 좀 실무에 좀 가깝게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FCA 같은 경우는 원래 Received BL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온보드 BL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무에서 문제점이 그거 있었거든요. 그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은행은 반드시 온보드 BL을 요구하는데 FCA 조건을 쓰면 온보드 BL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인코텀스 ICC에서는 FCA를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FOB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무역업계 사람들은 지금 바뀌면은 그냥 바뀐 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험과는 다르게요.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2010을 쓰고 싶다면 당연히 쓰는 건 가능한 거죠. 셀러 바이어가 합의만 한다면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보험이랑 좀 다르게 돼 있네요. 네, 은행도 보험과는 좀 약간 다른 적극적으로 것 같아요. 새로운 거 하고 예. 이 해당 보험은 은행도 보수적이고 보험회사도 보수적이고 무역업자 잘 모르고 이렇게 돼서 계속 그 상태로 63년형 그 네. 와인을 네, 마시는 그게 또 익숙하고 뭐 이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쓰게 되는데 네. 인코텀스는 10년 주기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요. 예. 이제 사람들도 다 이제 많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인코텀스가 히트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1990. 한 90년부터 히트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역업계에서 히트 친 게 1990년이어가지고 90년, 2000년, 2010년, 2022년 나왔기 때문에 예. 2030년에 또 나올 겁니다. 예. 사실은 안 바꿔도 되는데 인코텀스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ICC가요. 그게 돈 벌려고요. 책을 엄청나게 판매하거든요. 책자 판매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약간 좀 수익 사업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ICC에서요. 예. 그렇군요. 몰랐네요. 그 내년에 하는 국제 행사는 제주도라고 그러셨던가요? 아직 거기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네. 날짜만 정했거든요. 저희가 네, 네. 내년 8월 25일인가 잠깐만요. 8월 내년 적어놨는데 제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네네네. 8월로 이렇게 연구재단에서 1억을 지금 지원을 받았어요. 네. 1억을 지금 지원을 확정이 됐고 조건이 일단은 거기 20개국 20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한국으로 초청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렇게 좀 많이 초청할 생각이고 아마 그때도 혹시 성대 무역학과 졸업해가지고 중국에서 교수하는 친구들 있으면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은요. 네. 왕복 항공료랑 호텔비를 다 제공해 줄 겁니다. 어이구. 네. 네, 그래서 아마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아직 장소는 지금 안 정한 게 지금 전순환 교수랑 저랑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뭐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1억은 지원 받았지만 1억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혹시 지자체에서 혹시 좀 돈을 좀 서포트 해주는 데가 있으면은 그쪽을 이제 정해놓고 이제 장소를 그쪽 확정하려고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1억은 좀 모자라겠네요. 예, 200명 1억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학자들 오면은 네. 중국에서도 지금 요즘 항공료가 많이 비싸져 가지고요. 중국 네. 항공료 엄청 뛰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싸면 한 30만 원이어도 왕복 항공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역 창업론 말고 이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과목이 또 있을까요? 학교에서 개설하면 좋을 과목? 무역 창업론 말고요. 예, 예. 아까 인터넷 무역 실무론 예, 말씀하셨고. 인터넷 무역 실무 예. 예, 그런 거 좋고 아니면 또 저희는 무역 관리 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실제 이제 거기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저도 예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막 그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보이스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무역관리 실습, 무역 창업, 인터넷 무역 실무 뭐 그런 쪽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좀 묶어서 할 수 있도록요. 시뮬레이션이면은 그 PC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예, 예. 예. 게임 같이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거기 소프트웨어도 있고 막 소프트웨어도 이러더라고요. 있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관리 실무.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위챗 아이디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에 지금 적어놨는데 혹시 중국 학생들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중국어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 저도 위챗을 많이 쓰거든요. 웨이신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니모 요 이원도화 수이 원워 저한테 자유롭게 물어주셔도 괜찮아요. 예. 갑자기 중국 학생들 학생들과 얼굴에 주로 위챗으로 교류를 많이 합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학생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은 저기 질문 있는 학생들 나중에 위챗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토요일 교수님 중간 고맙습니다. 시간에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